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도예 공방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개처럼 벌어 정성같이 쓰자 티끌 모아 태산을 만들자는 신념으로 살아왔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일찌감치 대학을 포기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든 건 부모님 영향이 컸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도예방을 운영하셨고 저는 그 안에서 흙과 함께 자랐어요.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께서는 도예과라도 진학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권했지만 전 공부에는 흥미가 없었습니다. 대단한 예술가가 되겠다는 욕심도 없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 후로 부모님 공방을 돕고 알바도 병행하면서 번 돈으로 저만의 공방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3 트렌드에 맞춘 디자인으로 대성공을 거두면서 큰 돈을 번 적이 있어요. 물이 들어올 때 노를 더 저었으면 좋았겠지만 트렌드라는 게 워낙 순식간에 바뀌다 보니 쉽지 않았죠. 하지만 그 일로 저는 돈을 버는 방법을 깨쳤어요. 그렇게 일해 30대 초반에 지방의 자가 아파트를 살 수 있을 만큼 꾸준히 돈을 벌 수 있었던 거예요. 소개팅으로 만난 남편은 전문대에서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우고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학교도 아닌지라 학벌로 누가 누구를 무시하고 말고 할 차이는 없었죠. 그래도 남들 다 나오는 대학 문턱도 못 가봤다는 이야기에 시댁에서는 놀라긴 하시더라고요. 대학을 안 나왔어? 아니 왜? 형편이 어려웠던 거야? 아니요. 오빠는 원해서 대학에 들어갔고 저는 원하지 않아서 대학에 안 들어갔어요. 학비가 한두 푼도 아니고 차라리 그 시기에 학비만큼 벌어서 제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컸거든요. 그 결심을 고등학생 때부터 했단 말이야? 아이,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참 계획성 있고 성실하게 잘 살았구만. 대학 안 나오면 뭐 어때? 결국 돈 벌라고 하는 일인데 대학 나온 승연이보다 훨씬 잘 벌고 있다는 거잖아. 아니 그래도 대학은 나오는 게 좋지. 승연이 그놈이 워낙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똑부러지게 못해 늘 아쉬웠는데 널 만나 많은 걸 배우며 살았으면 좋겠구나. 결국 남편은 33에 모아둔 돈 3천만 원을 가지고 제게 장가를 오게 된 것이었어요. 남편도 제가 돈을 잘 모은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개인 사업체다 보니 잘 될 때는 많이 벌기도 하지만 못 벌 때는 또 수입이 한없이 적어요. 그런 편차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돈 관리를 제대로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적은 돈으로도 꾸준히 돈을 모을 수 있었고 40살까지 적어도 5억을 모으는 게 제 목표였어요. 부부가 되고 경제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제 목표를 이야기하자 남편이 그러더군요. 여보, 그럼 내 돈도 여보가 맡아주라. 나는 순간 충동이 너무 강해서 가지고 있으면 죄다 써버리잖아. 그거야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괜찮겠어? 당신 씀씀이가 있는데. 어차피 결혼하면 경제권 합쳐 살아야 하는데 그 정도는 각오했지 뭐. 대신 나 용돈은 좀 넉넉하게 해줘. 현재 물가 반영은 좀 확실히 해달라고. 알았어. 어디 가서 기죽지 않게 줄 테니까 걱정 마. 그리고 용돈 준다고 그 돈을 그 달에 다 써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용돈으로도 충분히 돈 모을 수 있다고. 처음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부부는 떼부자가 될 줄 알았어요. 물론 남편과 벌이 차이가 있긴 했지만 혼자 버는 것보다 한 사람이 더 보태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했고요. 하지만 그건 제가 남편을 몰라도 너무 몰랐기 때문에 가졌던 헛된 희망이었습니다. 중간중간 용돈 문제로 몇 번 말다툼이 있긴 했지만 매번 그 위기를 잘 넘겼었어요.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시작되었죠. 딸이 2살이 되던 해에 한참 먼저 결혼했던 손이신우가 이혼해서 돌아오는 일이 생긴 겁니다. 오래전부터 심해부의 경제적 능력 때문에 부부 갈등이 심하단 이야긴 들었지만 그렇게 갑작스럽게 이혼하고 시댁으로 들어올 줄은 몰랐어요.
아버님께서는 아이가 있으니 끝까지 이혼을 반대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다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이혼해 갈 곳 없는 딸과 조카를 어떻게 하겠어요. 내쫓을 수도 없고 결국 시집가기 전에 썼던 그 방을 내어주고 남편이 썼던 방은 시조카가 차지하게 되었죠. 원래는 사는 지역이 달라 명절 말고는 볼 일도 없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자주 만나는 일도 생긴 거죠. 저도 처음엔 잘 지내보려고 했습니다. 친정에는 오빠밖에 없어서 언니가 생겼단 생각으로 좀 잘 지내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시댁은 시댁인지 저희 신우 성격이 그런 건지 쉽지 않았죠. 형님,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찹쌀 안에 딸기가 들어있는 떡이거든요. 이게 참 달고 맛있어서 다들 드셔보시라고 좀 사왔어요. 옳게, 요새 딸기 못지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하여튼 시골은 시골이네. 내 팔자야. 이미 유행 다 지난 딸기 모찌 설명 듣고 앉아 있어야 하다니. 아, 전 올해 처음 먹어본 거라 그렇게 유명한 건 줄은 몰랐어요. 아무튼 드셔보세요. 됐어. 이빨에 팍 끼어서 싫어해. 그게 어떤 음식이건 간에 사람이 사다 준 성의가 있으니 맛있게 먹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먹기 싫으면 시부모님이라도 맛보게 해드리면 좋았을 텐데 자긴 안 먹겠다고 해놓고 그걸 자기 아들한테 홀라당 다 먹인 겁니다. 무려 그게 8개들이 두 상자로 총 16개나 되는 떡이었어요. 형님, 그걸 다 도윤이 주신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도 맛 좀 보게 남겨주시지. 어차피 엄마, 아빠 단 거 드셔봤자 좋을 거 없는데 뭘 그렇게 권유해? 어머님, 아버님도 그거 좋아하세요. 그럼 올케가 하나 더 사다 주던지. 매사에 어찌나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무슨 말을 하든 제 말은 통통 튕겨져 나가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은근히 신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니 남편은 원래 안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누나가 좀 변하긴 했어. 안 그랬는데 매형이랑 매일같이 싸우니까 사람이 그렇게 된 거지. 행복은 돈이 아니라지만 돈이 행복을 만드는 게 맞아. 매형 잘 나가던 시절에는 둘도 없는 인꼬 부부였는데 매형 회사 그렇게 되고 난 후부터는 그렇게 된 거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나한테 그러는 건 아닐 텐데. 내가 너무 편한 사람이라 자기 기분 그렇게 쉽게 드러내나 싶기도 하고 기분이 좀 안 좋아. 좀 봐줘. 누나 사정이 있잖아.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놈의 누나 사정이 있잖아 그 말을 귀에 딱지가 내려앉도록 지겹게 들을 거라는 것을요.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시댁에 가서 식사하는 일이 전보다 좀 늘더라고요. 그런데 기분파 신우보다 더 문제는 시조카였어요. 시조카는 초등학교 1학년으로 소위 말해 금쪽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못 받은 아이처럼 친구들을 괴롭히고 수업을 방해해 유치원에서도 2번이나 잘리고 학교에서도 담임이 교체되는 문제까지 있었다더라고요. 대체 어느 정도인가 싶었는데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더라고요. 화가 나면 시부모님께도 야, 니라는 호칭을 서스럼없이 쓰고 그걸로 혼내면 혼절할 때까지 울면서 상의가 다 젖도록 침을 뱉어댔거든요. 이미 받아주는 학원도 없어 학교가 끝나면 시족하는 종일 시어머님 차지였고 결국 한 달 만에 한의원에서 허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치료받는다며 제 공방으로 데려와 애를 맡기신 거예요. 예, 도윤이 잠깐만 좀 봐줘. 내가 맡길 데가 없어서 그래. 네? 어머니 안 돼요. 여긴 너무 위험한 물건이 많잖아요. 그냥 좀 앉혀놓고 차륵놀이 좀 하라고 하면 되잖아. 내가 오죽했으면 너한테 데려왔겠어. 2시간 뒤에 오마, 응? 어머니! 어머님께서는 막무가내로 애를 두고 가버리셨습니다. 시조카는 안 그래도 참 어려운 애였어요. 친족하였으면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을 할 때마다 혼쭐을 내줬겠지만 시조카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머님 말대로
흙을 내어주고 만들고 싶은 걸 만들어 보자고 앉혀놨죠. 그런데 만들라는 건 안 만들고 찰흙덩이를 뭉쳐서 여기저기 던지는 겁니다. 도윤아, 그러면 안 돼. 계속 그러면 외숙모 화낼 거야. 화내도 상관없는데? 나 이렇게 던질 거야. 임도윤, 외숙모 분명히 경고했어. 경고가 뭔데? 경고가 뭐냐고? 시조카는 절 도발하듯 약 올리며 계속 찰흙덩이를 뭉쳐 던져댔어요. 그곳은 기존 회원들이 만든 작품을 말리던 선반으로 자칫하다간 그릇이 넘어가 깨질 위험이 있었죠. 결국 저는 치솟는 짜증과 화를 참지 못하고 버럭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그게 아이에게는 도전장처럼 받아들여진 것 같더라고요. 그럼 잡아보든지. 못 잡죠? 여기로 가면 절대 못 잡죠? 저를 약올리며 공방 여기저기를 아슬아슬하게 피해 다니는 거예요. 행여 작품이 망가질까 마음을 졸이며 전 아이를 다그치기도 하고 설득도 해봤습니다. 도윤아, 외숙모 공방에서 그렇게 뛰면 안 돼. 그러다 그릇 깨지면 큰일 나. 얼른 와. 안 혼낼 테니까, 유튜브 보여줄까? 뭐 먹을래? 이미 늦었쥬. 관심 없쥬. 시조카는 마치 보란듯이 재간둥이처럼 현란한 발놀림을 보여주더니 그만 스텝이 꼬여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던 선반을 잡고 쓰러지는 바람에 그 위에 있던 수강생 작품 5점이 그대로 떨어졌어요. 눈앞이 새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애는 애인지라 자기도 아차 싶은지 제 눈치를 살피는데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결국 아이 손을 거칠게 잡고 시댁에 두고 형님과 어머님께 연락해 시댁에 아이 두고 가니 알아서 하라고 통보했죠. 그리고 그날 밤 신우가 화가 나서 제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올케, 대체 우리 도윤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지금 애가 팔이 아프다고 난리인데 대체 뭘 한 거냐고. 하긴 뭐래요. 도윤이가 오늘 제 공방에서 무슨 짓을 한지는 아세요? 제멋대로 뛰어다니다가 수강생 작품 망가뜨려서 오후 내내 수강생 분들께 연락드려서 사과하고 다 변상해드렸다고요. 그깟 도자기가 뭐 얼마나 된다고 유난이야? 깨지면 물어주면 될 거 아니야. 애가 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거 하나 때문에 애를 얼마나 잡았으면 팔이 아프다고 잠을 못 자. 올케도 나 남편 없다고 무시해? 나는 무시해도 돼. 그런데 우리 도윤이까지 아빠 없다고 무시하면 안 되지. 도윤이가 아빠 있었으면 그랬어도 그랬을까? 그랬어도 그랬겠어? 당황스럽게도 신우는 자기 혼자 감정에 취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누구도 무시한 적도 없고 오히려 사과를 받아야 할 입장에 얼마나 난처했는지 몰라요. 피해자가 순식간에 가해자가 되고 저는 시댁에서 죄인이 되었죠. 집안 사정이 있는 시조카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고 어른답게 굴지 못한 죄인이요. 근데 어지간하면 저도 그냥 넘어갔을 텐데 누구 하나 잘못했다는 사람이 없으니 너무 열받더라고요. 적어도 남편이라도 제 편을 들어주었더라면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까지도 그러는 거예요. 아이 참, 누나 사정이 있잖아. 누나 사정 뻔히 알면서 도윤이한테 그랬어야 해? 아니 대체 내가 뭘 어쨌다는 거야? 안 가고 내 공방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는 애 길에서 애써서 씨름해가며 시댁까지 데려갔는데 그럼 뭐 어떡해.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게 뒀어야 한다는 거야? 말로 하면 되잖아, 말로. 도윤이가 행동이 거칠어서 그렇지 말로 하면 다 알아듣는 나이인데. 잘도 알아듣겠네. 그러는 당신은 한 번이라도 말로 설득해 본 적이나 있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도윤이 심각해. TV에서 육아 전문가들이 모여서 나오는 그 프로그램 나와야 할 수준이라고. 당신 진짜 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나 형님한테 변상 받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 어떻게 형님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심지어 당신까지 나한테 사과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애까지 저 모양인 거 아니야. 변상하면 그만 아니냐던 신우는 끝끝내 변상을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늘 그런 식이었어요.
시조카가 사고를 쳐도 제대로 혼내는 사람이 없고 아버지 없이 자라 불쌍하다는 이유로 전부 용인해 주었죠. 그나마 시아버님은 그런 문제된 행동이 지나치다 싶으면 한 소리하고 혼내긴 했지만 워낙 버릇이 없다 보니 효과도 없었어요. 자기 외할아버지한테 틀리 딱딱 시끄럽주라고 말하는데도 신우는 못 들은 척 하더군요. 아이가 그렇게 거친 언어를 쓰는 것은 스마트폰 영향도 컸습니다. 애가 제어가 안 되니 신우는 유튜브를 보여주면서 아이를 통제한 거예요. 아무리 애가 버릇없다고 한들 고작 8살인 애가 어디에서 그렇게 나쁜 말을 배웠겠어요. 거기다 대고 신우한테 육아 방법을 운운하며 논할 필요도 없어 저는 그냥 무시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애가 대놓고 제 신경을 긁는 거예요. 저는 대꾸도 하지 않는데 저를 보면서 혼잣말하듯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나 그릇 다 부술 수 있는데, 진짜 다 부숴버릴 수 있는데, 다 부숴서 가루 만들어서 밥에다가 넣어서 먹어야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왜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냐 훈계하시겠나요? 훈육도 동조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야 가능해요. 집에서 오빠랑 싸울 때마다 회초리를 맞았던 저 어렸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희 시절에야 저런 행동을 하면 속된 말로 아주 뒤지게 쳐맞았을 테니까요. 저도 체벌은 폭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회초리도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조카를 마주하고 보니 손이 몇 번이나 아버님 효자손이나 파리채를 향해 움찔거리더라고요. 상대해봤자 뭐하나 싶어 무시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결국 또 한 번 문제가 터지더라고요. 아버님께서 낚시를 갔다 오셨다며 다 같이 매운탕을 끓여 먹자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이를 거실에 두고 바쁘게 저녁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저희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놀라서 가봤더니 세상에 시조카가 엎드려 있던 제 딸 등을 말처럼 타고 있는 거예요. 숨이 막혀 제대로 소리도 못 내고 얼굴이 시뻘개진 채 우는 딸을 보고 놀라 시조카를 힘껏 밀쳐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조카가 옆에 있던 테이블에 부딪히면서 머리를 찧었고요. 그러자 시조카가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하는데 신우가 놀라 달려와 소리를 빽하고 지르는 거예요. 야, 너 미쳤어? 도윤이가 먼저 우리 시연이 등에 올라타고 있었어요. 애 경기 일으키는 거 지금 안 보이세요? 너 때문에 우리 도윤이 다쳤잖아. 이마에 홍난 것 좀 봐. 어머 어떡해. 엄마 병원 119 좀 불러줘. 신우는 버럭 화를 내면서 119에 신고 좀 해달라고 야단이었습니다. 물론 머리를 다쳤으니 그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사정없이 부딪힌 것도 아니었어요. 혹이라고 유난 떨었지만 혹도 아니었고요. 그냥 이마가 빨개졌다가 나중에 옅은 멍이 든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한 행동이 올바르지는 못했지만 제 아이가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데 뭐가 보였겠어요. 결국 그 일로 저와 신우는 철천지 원수가 되어 이를 갈게 되었죠. 나 앞으로 형님이랑 도윤이 있는 자리는 안 가. 그렇게 알고 당신이 알아서 처신하고 어머님 아버님께도 말씀드려. 아, 혜림아, 너도 잘 알잖아. 누나가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건데. 그놈의 사정. 대체 뭐 얼마나 대단한 사정이길래 끝까지 봐줘야 하는 건데. 우리 시연이 고작 2살이야. 아니, 개월수로 따지면 고작 15개월. 이제 겨우 태어난 지 1년 좀 넘은 애라고. 당신은 우리 시연이 큰일 날 뻔한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결국 문제 없었잖아. 지금도 잘 자고 있고. 차분하게 하지 말라고 들어올리거나 타이르면 됐을 일을 그렇게 무턱대고 밀어버렸으니 누나도 당연히 화가 나지. 헛소리 그만해. 난 똑같은 일이 또 생기더라도 똑같이 할 거야. 당신은 우리 시연이 아빠이기 이전에 도윤이 외삼촌이 먼저인가 본데 그럼 가서 도윤이 외삼촌이나 하고 살아. 우리 시연이한테는 당신 같은 아빠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저는 그 뒤로 정말로 시댁의 발길을 또 끊어버렸습니다.
가족끼리 모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아버님의 연락에도 사정을 말씀드리고 가지 않았어요. 공교롭게도 3주 후 추석이 있었는데 그때도 친정에만 갔죠. 남편도 친정에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유치하기 짝이 없는 싸움이 시작된 건데 저는 제대로 된 사과를 받기 전에는 절대 굽히고 들어갈 생각이 없었죠. 그렇게 명절을 보내고 나자 남편은 선전포고라도 하듯 그러더군요. 나도 당신처럼 장인어른 장모님 댁 안 가. 이미 안 왔으면서 이제 와서 뭘 보고하고 있어? 알아서 해. 앞으로 당신 어머님 아버님은 당신이 알아서 챙기고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알아서 챙길 테니까. 하긴 뭐 원래도 당신 우리 엄마 아빠 챙긴 적 없으니 당신은 뭐 변하는 게 없겠네. 이참에 어머님께 매달 드리던 용돈도 당신이 알아서 드려. 뭐? 너 진짜 이렇게 유치하게 나올래? 왜? 유치하지 않았던 일이 갑자기 네 돈 나가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유치해졌어? 남편은 저를 노려보며 씩씩거렸습니다. 그러자 고작 꺼낸다는 말이 그럼 자기 월급 통장을 돌려달라더라고요. 그동안 모은 돈까지 고스란히 달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진짜 유치하고 치사한 싸움이 뭔지 한번 보여주자 싶었죠. 남편 돈으로는 뭐 대단한 투자를 한 것도 아니라서 결혼 후 공동생활비와 용돈을 제외한 돈을 모아둔 것이었어요. 남편이 다시 가져가게 되면 그 돈은 모이기는커녕 애써 모아둔 것도 분명 깎아먹게 될 것이라는 걸 잘 알았죠. 시부모님 용돈도 제 벌이가 여유가 되니 제가 알아서 챙긴 건데 남편은 그에 대한 고마움도 없었던 거예요. 시부모님 용돈 이야기가 나오자 월급 통장 돌려달라고 하기에 저는 그 돈으로 용돈 보내주려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 드릴 모양이더라고요. 예, 이번 달에 돈이 안 들어왔는데 늦어지는 거니? 돈이요? 아, 매달 드리던 용돈이요? 그거 앞으로는 시온아빠가 챙겨드리기로 했어요. 자기 월급 통장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저한테서 가져갔고요. 시온아빠한테 연락해보세요. 시어머님께도 서운한 마음이 많았기에 저는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연락했는지 남편이 그날 저녁 와서 적반하장으로 따지더라고요. 적어도 부모님께 드리는 돈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왜? 당신이 번 돈 가져갔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어머님 아버님 드린 돈 당신 월급에서 나간 거 아니고 내가 챙겨드린 건데 당신 언제 한번 나한테 고맙다는 말 한 적 있어? 용돈 모아다가 우리 부모님 뵈러 갈 때 고기 한번 사드린 적 있어? 용돈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 돈으로 고기를 사냐? 왜 못 사?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자기 유흥 줄여가면서 하지. 왜 내가 쓰는 것만 당연한 도리인데? 그래서 앞으로도 안 드리겠다고? 드리다가 안 드리면 엄마도 곤란하지. 그러니까 당신이 드려. 드린다고 그동안 모아놓은 돈 달라는 거 아니었어? 설마 당신이 모은 돈으로 어머님 용돈 드리자니 아깝고 덜 아까운 내 돈에서 쓰고 싶다는 염치 없는 말은 아니지? 그래, 너 잘났다. 아주 너 잘났어. 남편은 얼굴까지 시뻘겋게 붉히며 씩씩거리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희의 유치한 싸움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했어요. 뭐야, 내 밥은? 생활비 안 냈잖아. 뭐? 공동생활비 넣어야지. 내가 카톡 보냈잖아. 시연이한테 쓰는 거 식비, 공과금, 보험료 포함해서 얼마 보내라고. 왜 못 본 척해? 너 진짜 이딴 식으로 나오겠다 이거야?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우리 공동생활인데 그럼 당신이 번 돈은 당신만 홀라당 다 쓰고 내가 번 돈으로 숟가락 얹고 살겠다는 거였어?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이거지? 두고 봐. 남편은 그렇게 일을 갈고 나갔습니다. 대체 누가 일을 갈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월급 통장을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가져갔으면 당연히 월급에서 생활에 필요한 공동 지출 비용은 함께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기가 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애를 더 보는 것도 아닌데 그저 숟가락만 얹으려는 심보가 너무 고약하더라고요. 결혼 전에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래서 결혼 전에 사람 밑바닥까지 들여다보는 싸움을 해봐야 한다는 것 같았어요. 돈 쓰기가 싫은 건지 오기가 생긴 건지 아니면 그 사이에 돈을 어디다 써버린 건지 남편은 해볼 테면 해보라는 듯이 시댁으로 가버렸습니다. 혜림아, 너도 똑같이 굴면 어떻게 하냐? 부부 갈등이 있으면 지혜롭게 잘 해결해 보려고 해야지. 저야 그렇게 하고 싶었죠. 근데 어머니, 시온아빠랑 얘기하고 있으면 꼭 도윤이 수준의 애랑 얘기하는 것 같아요. 도무지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도 답답하고요. 사과가 필요할 땐 사과를 하는 것도 용기고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는 게 어른이잖아요. 그런데 시온아빠는 끝까지 자존심만 챙기는데 그런 사람을 두고 제가 애 어르듯 해야 하나요? 남자는 몇 살을 먹든 애다. 응? 네 시아버지는 그런 고집 없을 것 같아? 양반인 척하는 저 양반도 한번 그 고집 부리기 시작하면 아주 고약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승연이도 당연히 그러겠지. 너 설마 지난번에 도윤이 사건으로 아직도 꽁에 있는 거야? 꽁에 있냐고요? 어머니,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꽁하다고 표현하면 안 되죠. 저는 정식으로 사과를 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문제는 형님과 제 문제니 알아서 하겠습니다. 시온아빠는 알아서 하라고 해주세요. 생활비 내기 싫어 어머님 집에서 지낼 모양인데 어머님께서 생활비 한 푼 안 받고 빨래해주고 먹이고 재우시려면 그대로 두시고요. 결국 남편은 어머님 성화에 이틀 만에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요구한 공동 생활비도 입금해야 했고요. 거기다 더해서 앞으로는 집안일과 육아도 확실히 나눠서 하기로 했죠. 각자 잘하는 일을 하자. 당신이 요리를 못하니 난 요리를 할게. 그럼 당신은 설거지랑 화장실 청소, 쓰레기 내다 버리고 빨래 넣는 일 정도는 해. 이야, 진짜 가지가지 한다. 나보고 이제 집안일도 하라고? 당신이 내가 배려해줬다는 걸 전혀 모르는 것 같아서 하고 싶지 않아졌어. 난 당신보다 수입도 많은데 맞벌이인데 왜 당연하게 내가 집안일을 해야 돼? 어쩌다 한번 쓰레기 버려주는 걸 내가 할 일 도와줬다고 생각하는 것도 웃기지 않아? 너 그렇게 계산적인 여자였어? 계산 시작한 건 당신이지. 잘 생각해봐. 이 모든 일은 당신이 줄 잘못 써서 벌어진 일이야. 그러면 내가 그 상황에 누나 말고 당신 편을 들었어야 해? 누난 내 가족이야. 한 뱃속에서 태어나 평생 가족으로 자란 사이라고. 그 누나가 행여 나중엔 당신 불구라도 돼서 걷지 못하고 누워 지내면 똥오 좀 갈아준대? 뭐? 결국 평생 같이 늙어가고 의지해야 할 사람은 당신 누나가 아니라 당신 와이프야. 어떻게 그걸 몰라? 알아서 판단해. 그렇게 유치한 싸움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어요. 솔직히 그렇게 계속 살 생각은 없었고 굳이 부부로서의 삶을 지속해야 하나 싶은 고민을 하던 때였죠. 아마 시댁과 발길을 끄는 지 거의 반년이 다 되어가던 날이었을 겁니다. 갑자기 신우가 제 공방으로 찾아온 거예요.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일이고 사과받을 기대조차 버린 후라 당혹스러움이 먼저였습니다. 신우는 반년 만에 유순해진 얼굴로 제 눈치를 다 살피며 조심스레 들어오더라고요. 거기다 근처 빵집에서 산 빵도 사서요. 올케, 바빠? 지금은 괜찮아요.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그게 그동안 나 때문에 마음 많이 상했지. 그때는 내가 도윤 아빠랑 이혼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도윤이가 하도 힘들게 하니까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었어. 그래서 내가 올케 마음까지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아서 미안해. 생각보다 진정성이 느껴지는 담백한 사과에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나오는데 끝까지 됐다고 밀어내는 것도 좀 웃기다 싶었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 마음이 다 편하네요.
안 그래도 여러모로 마음이 불편해서 형님께서 먼저 그렇게 나서주시길 바라고 있었는데 감사해요. 내가 그래도 올케보다 5살이 더 많은데 연장자답지 못했지. 그동안 얼마나 곤란했는지 몰라. 올케랑 시연이 못 보게 했다고 나 아빠한테 완전히 대역죄인 됐잖아. 형님께서 그렇게 사과해 주셨으니까 저도 아버님 어머님 찾아뵙고 제대로 사과드릴게요. 그렇게 해피엔딩이 예고도 없이 찾아온 줄만 알았어요. 사실은 그게 모든 사건의 시발점이 될 거라는 생각도 못하고요. 그렇게 헤어진 후 다시 시댁과의 교류도 시작되었고 남편도 은근히 좋은지 시키지도 않은 집안일을 더 나서서 하곤 했습니다. 그 후 몇 주 뒤였어요. 신우가 다시 한번 제 공방에 찾아와 단계적으로 준비한 진짜 본론을 꺼낸 거죠. 올케, 다름이 아니라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돈이요? 갑자기 무슨 돈이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실은 내 친구가 이번에 같이 일을 좀 하자고 하는데 창업자금으로 1억 정도가 필요해서 알다시피 우리 집은 그렇게 지원해줄 능력도 안 되고 혹시나 싶어서 승현이한테 얘기했더니 자기도 가진 돈이 없다고 올케한테 한번 부탁해보라더라고. 아, 시연아빠가요? 근데 1억은 좀 큰데요. 저도 당장에 그렇게 큰 돈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아요. 알지. 그래서 미리 이렇게 부탁하는 거잖아. 그 친구가 이미 사업으로 큰 돈을 한번 벌어본 친구거든? 원래 혼자 하려던 거 내 사정 봐준다고 투자금만 가지고 오면 끼워준다고 한 거야. 나도 언제까지 이러고 살 순 없잖아. 도윤이 자라면서 돈 들일 일도 많을 텐데 도윤 아빠는 그나마 그 쥐꼬리만한 양육비도 제대로 못 보내고 있고 우리 도윤이 미래 생각하면 아주 갑갑해 내가. 올케도 시온이 키우는 엄마라 잘 알 거 아니야. 그렇죠. 애가 없으면 뭐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역시 올케는 내 마음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부탁 좀 할게. 1억 딱 2년만 빌려줘. 연애 5% 이자 쳐서 내가 깔끔하게 2년 뒤에 다 돌려줄게. 당연히 채용증도 쓰고. 일단 고민은 좀 해볼게요. 꼭 좀 부탁해. 꼭 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부탁인지라 망설여졌습니다. 돈이 없는 건 아니지만 몇 전도 아니고 억이나 되는 돈이라 솔직히 부담도 됐었어요. 하지만 이전에 오빠가 전세금이 부족했을 때 잠시 빌려준 적도 있었기에 같은 형제간에 그 정도 도움은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마음으로 기운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차용증을 쓰고 딱 2년만 쓰고 달라고 했죠. 이자는 필요 없으니 그 돈으로 꼭 성공해보라면서요. 제가 신우를 몰라도 너무 몰랐고 사람을 너무 믿은 게 죄라면 죄였습니다. 신우에게 돈을 빌려준 뒤 저에 대한 처우도 많이 달라졌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그야말로 극진한 며느리 대접을 해주셨고 남편도 그야말로 설설기며 잘하더라고요. 돈이 뭔가 싶으면서도 돈으로라도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게 다행이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신우는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았어요. 확실히 사업을 시작한 이후부터 표정도 달라졌고 자신감이 넘쳤거든요. 저는 그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가 무척 좋아 보였고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좋았어요. 무엇보다 보람을 느꼈던 건 조카의 행동이 크게 개선되는 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조카는 상담과 시설을 다니며 사회생활에 적합한 수준까지 좋아졌거든요. 더는 학교에서 곤란한 연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으로도 신우는 무척 행복해했죠. 이게 다 올케 덕분이야. 올케 아니었으면 지금쯤 난 뭐라고 있었을지 상상도 안 돼. 저야 뭐 거들어주고 살짝 발판 마련해준 것뿐인데요. 다행이에요. 하시는 사업도 잘 되고 도윤이도 좋아져서요. 내가 정말 크게 갚을게. 그래, 내가 우리 시연이 미국 유학 보내줄게. 고모가 그 정도는 해줘야지. 안 그래? 말만 들어도 너무 감사하네요. 꼭 성공해요, 형님.
신우는 그 뒤로 시조카 브랜드 옷을 사면서 저희 아이 옷도 꼭 챙겨서 사다 줬어요. 그 밖에도 여러모로 세심하게 저희 부부를 챙기려고 노력하시는구나 싶은 적도 많았죠. 그러다 동갑인 저희 부모님 환갑을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신우에게 돈을 받기로 한 만기 날짜가 다가오는 날이기도 했죠. 요즘엔 환갑잔치는 안 한다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숫자라는 생각에 기념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도예 공방으로 큰 돈을 벌며 여유 있게 살 수 있게 된 것도 전부 부모님 덕분이었으니까요. 엄마, 이번 환갑 때 다 같이 여행이나 갈까? 오빠네 부부랑 다 시간 맞춰서. 아마 오빠 연차까지 더하면 충분히 갈 수 있을 텐데. 어디 가고 싶은 곳 없어? 글쎄. 아, 그러고 보니 네 아버지가 얼마 전에 홈쇼핑에서 팔던 크루즈 상품을 보고 가고 싶다고 한 적은 있었어. 크루즈? 그거 좋네. 이왕 가는 거 유럽으로 가자. 유럽까지? 그냥 일본이나 동남아 쪽도 괜찮던데 뭐. 괜히 큰돈 쓰지 마. 잘 벌 때 오히려 저금도 잘 해둬야 돼. 알아서 잘하네요. 엄마 나 몰라? 그리고 이때 아니면 다 같이 멀리 나가기도 힘들어. 오빠랑도 이야기해볼게. 20대 초반에 다 함께 제주도에 가본 것이 저희 가족 마지막 여행이었어요. 사실 여행을 그렇게 즐기는 편도 아닌데다가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다 같이 여행 갈 기회는 없었거든요. 이참에 부모님과 함께 멀리 여행다운 여행 갈 생각에 무척 들떴습니다. 물론 남편에게도 미리 일정을 상의했었어요. 올해 엄마 아빠 환갑 기념으로 유럽 크루즈 여행 떠날까 싶어. 유럽 크루즈 여행? 공방은 어쩌고? 미리 일정 정리하고 조율해서 그때는 쉬어야지. 그러니까 당신도 연차 미리 신청해서 그 날짜는 피해둬. 그래 뭐. 근데 유럽까지 간다고? 엄마랑 아빠가 앞으로 살면서 언제 유럽까지 가보시겠어. 나이 들면 시간 되고 돈 있어도 힘든 게 여행인데 법만큼 제대로 효도해 본 적 없는 것 같아서 제대로 보내드리고 싶어서 그래.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저와 상의도 없이 시댁에 하는 바람에 약간의 트러블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말하지 못할 일은 아니지만 괜히 그렇잖아요. 게다가 제가 알기로 어머님은 여행을 좋아하셔서 개원 어르신들과 함께 종종 근교 여행을 떠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정 식구들 다 모여서 크루즈 여행을 간다고 하니 또 얼마나 가고 싶으셨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를 불러다 넌지시 그러시더라고요. 예, 너 이번에 사돈 환갑에 맞춰서 배 타고 가는 여행 간다며? 그거 우리도 좀 같이 가자. 네? 아, 어머니, 물론 다 같이 가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이번 여행은 모처럼 저희 친정 식구들끼리 모여서 가기로 한 거라서요. 어머님, 아버님은 나중에 모시고 갈게요. 다 같이 가면 뭐 어때서 그래. 각자 부모 모시고 가는 효도 여행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저희 부모님께서는 불편하시죠? 에? 불편할 게 뭐가 있어서? 방도 따로 쓸 거고 밥이나 같이 먹을 건데. 아니면 내가 사돈한테 얘기 좀 해볼까? 가족끼리 편하게 떠난 자리에 사돈이 있다고 생각하면 편하진 않죠. 올해는 힘들고 시원아빠랑 얘기해서 내후년에 같이 자리 한번 마련해 볼게요. 아니, 이왕 가는 거 한꺼번에 다 같이 움직이는 게 낫지. 사돈이 영 불편해하는 것 같으면 밥도 따로 먹으면 되고. 그럴 거면 뭐하러 같이 가요. 그렇게 되면 이쪽 저쪽 신경 쓰느라 저도 힘들죠. 그러지 말고 내가 사돈한테 얘기해 볼 테니까 전화번호 좀 다오. 응? 시어머니께서는 막무가내로 같이 가자고 자꾸 우기셨습니다. 강하게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불편하다고 얘기했는데도 불편하게 뭐가 있냐고 이해하지 못하시면서요. 결국 그 문제로 남편과 좀 다투게 된 거예요. 난 어머님한테 충분히 말씀드릴 만큼 드렸어. 당신이 책임져. 그냥 같이 모시고 가면 되는 건데 뭐가 문젠데.
몸만 얹어서 갈 생각하는 당신이야. 그게 뭐 힘든 일인가 싶겠지. 당신이 가서 어른들 식사를 챙기겠어? 뭘 챙기겠어? 아무리 우리 부모님 효도 여행이라지만 가면 우리 엄마 아빠는 나 챙긴다고 시연이도 봐주고 여러모로 나 쉬게 해주겠지. 근데 어머님 아버님이 그러시겠어? 말도 안 통하고 외국인 바글바글한 외국 크루즈에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몸이 10개라도 바쁘게 시키시겠지. 야, 너 우리 엄마 아빠를 뭘로 보고 그러는 거야? 두 분이 나쁜 분이라는 게 아니라 결국 그렇게 될 거라는 거야. 평소에 당신이 두 분 그렇게 살뜰하게 잘 챙기는 모습을 보였어도 생각해 볼까 말까 한 문제인데 당신은 뭐가 그렇게 쉬워? 어려울 것도 아닌 문제를 너가 어렵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정 모시고 가고 싶으면 따로 가. 우리 가족여행에 낄 필요 없으니까. 당신도 부모님한테 따로 효도하라고. 인당 650만 원이니까 당신 몫까지 1950만 원 내면 되겠네. 내가 그럴 돈이 어딨어? 왜 없어? 내가 모아서 준 돈만 해도 그 정도는 될 텐데. 왜? 당신 돈으로 효도하려니 돈이 아까워 죽겠어? 치사하게 그러지 말자. 결혼했으면 우리 부모도 당신 부모님인데 그렇게 일일이 돈으로 따질 거야? 적어도 난 안 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내후년쯤에 모시고 가겠다고 했어. 그러는 당신은 당신 부모님이 된 우리 부모님한테 뭐 어떤 효도를 했는데? 평소 안부 연락을 자주 드리기를 해. 친정 식구들 만날 때마다 지갑을 한번 열기를 해. 애처럼 대책 없이 우기지만 말고 이번엔 같이 못 간다고 확실히 말씀드려. 아이씨. 결국 남편은 본전도 못 건졌습니다. 누구는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배우자와 결혼 참 잘했다 싶다는데 어떻게 된 게 저는 갈수록 후회스러웠어요. 아무리 밑바닥까지 보게 되는 게 결혼이라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순간이 많았으니까요. 반대로 남편이 저보다 많은 돈을 번다고 해도 저는 시부모님 크루즈 여행에 숟가락 얹을 생각은 못했을 겁니다. 눈치 보여서 그런 이야기나 쉽게 하겠어요. 그런데 왜 남편은 모든 게 그렇게 당연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자기가 번 돈은 자기 돈이고 내가 번 돈도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싶고요. 그렇게 확실하게 거절 의사를 밝히고 크루즈 여행을 준비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신우에게 돈을 받기로 한 만기일이 지났는데도 통 연락이 없더라고요. 괜히 만기 날짜 다가와 전화하면 독촉하는 사람 같을까봐 그때 연락도 잘 안 하던 때였어요. 만기 날짜를 일주일 넘기고서야 어쩔 수 없이 연락을 드렸는데 연락을 안 받는 겁니다. 매일 쉬지 않고 SNS를 해서 핸드폰 잡고 사는 거 아는데도 늦은 밤이 되도록 연락도 없고요. 설마 하니 그 돈을 못 갚아 그러는가 싶어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신우가 상황이 안 좋은 낌새가 있었으면 모를까 지난 2년간 잘 나가는 사업가 행세를 하고 다녀서 예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갑자기 전에 없는 앓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올케, 정말 미안한데 실은 사정이 좀 안 좋아. 지금도 꽉 막혀서 당장 공장에 대금 맞추는 것도 쉽지 않고 미안한데 1년만 더 기다려주면 안 돼? 아니, 그 안에라도 해결되면 줄게. 형님, 말이 다르잖아요. 그건 아니죠. 얼마 전까지도 형님 도윤이 데리고 나트랑 다녀오지 않으셨어요? 그 전달에도 일본 여행도 다녀오셨고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올키도 아이 키우는 입장이니 알 거 아니야. 애한테 충분한 경험을 시켜줘야 엄마 노릇 하는 건데 그럼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도 안 가? 말문이 콱 막혔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요. 나트랑이나 일본 여행을 애 생각해서 갔다고요? 고작 초등학생인 시조카가 제주도 바다면 어떻고 나트랑 바다면 어떻겠어요. 서울에서 먹는 라면이면 어떻고 일본에서 먹는 라면이면 어떻냐고요. 없으면 형편껏 조절했어야지 해외여행 갈 돈은 있고 저한테 갚을 돈은 없다는 게 너무 괘씸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막말로 어떻게 1억을 2년 안에 갚아? 아무리 사업이 잘 돼도 억대가 되는 돈 쓰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건 제가 할 말이죠. 제 사업은 뭐 대단히 잘 돼서 형님한테 그 큰 돈을 빌려줬겠어요? 저 형님 정말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친언니라고 생각하고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무리해서 빌려드린 거예요. 물론 형님이 어떻게든 2년 안에 이자까지 쳐서 갚겠다는 말 믿고서 빌려드린 거고요. 갚으려고 했지. 근데 내가 뭐 갚기 싫어서 안 갚아? 사정이 그렇게 됐잖아. 가족이면 좀 더 기다려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막말로 그 돈 없다고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 형님, 이번 달까지 기한 드릴게요. 약속대로 보내주세요. 없다니까 그러네. 먹고 죽을래도 없어. 제가 멍청하게 당한 거라면 당한 거겠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이 제 선의를 이용할 거라곤 생각도 못하고 깜빡 속은 탓도 있고요. 신우 말대로 당장 그 1억이 없다고 해서 제 형편이 어떻게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크루즈 여행 경비도 다른 쪽으로 해결할 수 있었고요. 100번 양보해서 1년 기다려주는 거, 그것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괘씸한 거예요. 제가 알기론 형님은 명품 가방도 몇 개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 쓸 건 다 쓰고 살았으면서 이제와 한 푼도 갚을 생각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일단 월말까지 기한을 줬으니 기다려보자 싶었는데 월말에 돈이 들어오긴 왔습니다. 1억이 아니라 100만 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전 지금 저를 놀리나 싶었어요. 내 선에서 가능한 만큼 준비한 거야. 일단 기다려줘. 내년엔 꼭 갚을게. 문자 하나 덜렁 남겨놓고 제 통장에 딱 100만 원 넣은 거예요. 지금도 돈이 없어 갚은 돈이 고작 100만 원인 사람이 1년 뒤에 1억이나 되는 돈이 어디 있어 갚겠어요.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고 열받은 저는 신우 사무실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실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곳에 월세만 내놓고 출근을 안 한 건 반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나올 때에도 드문드문 나와서 열려있는 걸 자주 본 적도 없다고요. 뭔가 이상하다 싶어 인근 상인들의 도움으로 그 동업자라는 신우 친구분 명함을 받아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상도 못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투자금이요? 아니요. 저는 윤민이한테 투자금 받은 거 없는데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두 분이서 1억씩 모아서 시작한 사업 아니에요? 1억이요? 저 그 사업 자본금 500만 원으로 시작한 거예요. 물론 보증금은 따로 들어가긴 했지만 그거야 돌려받는 금액이라 빼고서요. 그리고 그 500만 원도 제가 했고 제가 사무실에 자주 못 가니까 거기 관리만 좀 해달라는 거였지 윤민이랑 동업하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사업 잘 되고 있다던데요. 지난 2년 동안 씀씀이도 컸고 돈도 잘 버는 것처럼 보였는데 다른 일 하고 있는 거겠죠. 안 그래도 제가 봐도 씀씀이가 커졌길래 저는 어디서 월급 많이 주는 일을 하나 보다 했는데요. 같이 사업을 시작했다는 신우 친구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는데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모릅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따로 있었어요. 신우가 2년 동안 그렇게 펑펑 돈을 쓰고 다녔던 이유를 알았거든요. 신우는 제가 준 그 1억을 사업에 투자한 게 아니라 2년 동안 자기 생활비로 쓴 것이었습니다. 2년 동안 한 푼도 빠짐없이요.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 그 길로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께서 계시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따졌어요. 형님, 이건 아니죠. 형님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저도 큰맘 먹고 빌려드린 돈인데 저한테 거짓말까지 하고 전부 생활비로 썼다는 게 말이 돼요? 아 진짜 내가 준다니까 왜 여기까지 찾아와서 그 난리야. 나가라고. 내놓으세요. 당장 내 돈 내놓으라고요. 나는 뭐 땅 파서 번 돈인 줄 알아요? 하루에도 10시간, 12시간씩 애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애 자는 시간까지 틈틈이 흙만지고 고민하고 고심해서 번 돈이에요. 그렇게 형님 흥청망청 쓰라고 잠도 못 자가면서 우리 시온이랑 같이 할 시간 줄여가면서 번 돈 아니라고요. 아, 이게 무슨 소란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빠. 올케랑 좀 오해가 있어서 그래.
나가서 얘기해, 어? 아니요. 저 그동안 형님이 아버님께 말씀 안 드리고 빌린 돈 같아서 눈치껏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님이 저 만만하게 보고 이럴 작정이었나 싶어서 안 되겠어요. 아버님, 형님 사업한다고 저한테 1억 빌려가셨어요. 2년 만기로요. 빌려갈 때는 연 5% 이자까지 쳐서 주겠다고 사정사정 해놓고 돌려주기로 한 날 안 주셨어요. 제가 돌려달라고 따지니까 고작 100만 원 주셨고요. 뭐야? 지윤민, 시어내미 말이 사실이야? 아니, 줄 거야. 줄 건데 자꾸 올케가. 줄 거면 지금 당장 줘. 내가 보는 앞에서 지금 주라고. 시부의 불호령에 신우는 아무 말도 아무런 행동도 못하고 입을 꾹 다물더군요. 어떻게 주겠어요? 당장 있는 돈이 100만 원이라며 1억 빌려가 놓고 100만 원 보낸 사람이요. 시부가 당장 빨리 주지 못하겠냐고 닥달하자 눈치 보던 시어머니가 나서서 괜히 저를 원망하는 거예요. 아유, 얘가 안 줄 것도 아닐 텐데 너는 왜 여기까지 와서 분란을 만드니? 내가 말을 안 해서 모르나 본데 너 니네 친정오빠한테도 돈 빌려준 적 있다면서. 너네 오빠한테도 이런 식으로 한 거야? 저희 오빠는 그렇게 오래 빌려간 적도 없고 빌린 기간 내내 달라고 하지도 않았던 이자까지 매달 꼬박꼬박 보내줬어요. 그리고 갚기로 한 날짜 안 지킨 적도 없고요. 게다가 저희 오빠는 정말로 전세 자금이 부족해서 저한테 잠시 빌린 거고 형님처럼 사업한다고 거짓말로 1억씩이나 빌려가 놓고 2년 동안 자기 생활비로 탕진한 적도 없고요. 뭐라고? 생활비로 다 탕진했다니. 지윤민, 너 그게 사실이야? 아니, 무슨 탕진이야, 탕진은. 다 필요한데 쓴 거지. 너 참 말을 이상하게 한다. 탕진이라니. 애가 어쨌든 필요한데 썼겠지. 말을 왜 그렇게 하니? 아, 당신 좀 가만히 안 있어. 당신이 윤미 대신 1억 내줄 거야? 나한테 그런 돈이 어딨어. 미안하다, 혜림아. 내가 어떻게든 그 돈 갚을 수 있도록 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다오. 결국 시아버지까지 알게 되면서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저 역시 조용히 끝내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긁어 부스럼을 만든 건 제가 아니라 형님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시아버님께서도 아시게 됐으니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은 되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애먼 곳에서 또 문제가 터지더라고요. 바로 남편이었어요. 당신 기어이 그랬어야 했어? 아빠 성질 알면서 일을 치면 어떡해? 일을 쳐? 그게 내가 일을 친 거야? 형님이 친 거야, 형님이. 그러니까 애초에 왜 거짓말을 해서 돈을 가져가? 왜 갚지도 못할 돈을 가져가서 그걸 탕진하느냐고. 그래, 누나 잘한 거 없어. 나도 알아. 근데 오죽했으면 그렇겠어. 오죽했으면 당장 돈 나올 구석은 없지. 도윤이는 제대로 키워보고 싶지. 그러다가 생긴 일 아니야. 아, 좋은 의미면 어디 가서 도둑질해도 상관없다는 거네. 그럼 당신도 우리 시연이 위해서 가서 도둑질이라도 좀 해와. 그러고 잡히면 자식 키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어디 되도 않은 변명해보라고. 참 독하다, 독해. 당신 이렇게 독한 사람이었어? 돈 앞에서 가족도 없다 이거야? 솔직히 말해서 그 1억 당장 없다고 우리가 죽어? 당장 장모님 장인어른 크루즈 여행 보내드릴 돈을 그렇게 톡톡 낼 수 있으면서 우리 누나 1년 기다려주는 게 그렇게 더 힘드냐고. 진짜 사업해서 빌린 돈도 아니고 전부 생활비로 쓴 사람이 1년 뒤에 1억이 어디서 나와. 그렇게 안타까우면 당신이 줘. 당신이 모아둔 돈 전부 주라고. 내가 돈이 어딨어? 참나, 어이가 없어서 진짜. 역시 그렇지. 당신은 그저 당신 돈만 아깝지. 입으로만 효도해, 입으로만 가족 생각. 내가 지금 왜 당신이랑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대로면 당신이랑도 못 살아. 뭐? 이혼이라도 하자고? 이야, 돈 때문에 이젠 이혼까지?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 돈 때문이 아니라 신뢰 때문이지. 이렇게 번번이 시댁에 문제 있을 때마다
당신 누구 편이었어? 어? 매번 형님, 그놈의 형님 사정. 당신은 그저 세상에서 형님이고 어머님이고 자기 가족이 제일 불쌍하지? 나는 아주 알량한 돈으로 당신 가족들 괴롭히는 사람처럼만 보이는 거야. 나도 많이 참았어. 애초에 당신이 경제권 가져가고 통장 분리했을 때 우리 관계도 분리했어야 돼. 우리가 부부니? 부부야? 어차피 이혼해봤자 당신이나 나나 뭐가 달라져? 차라리 이참에 서류 정리해. 난 미련 없어. 너 말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라. 후회할 짓 하지 마. 후회는 내가 아니라 당신이 하겠지. 전 그냥 불만을 토로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바로 이혼 서류를 내밀었지만 남편은 기가 막히다는 듯이 혀나차고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2주 기다려본 후 시작했습니다. 신우를 상대로는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했어요. 바쁜 와중에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했거든요. 보통은 지금 명령 신청을 하지만 신우한테 그 정도는 어림도 없겠더라고요. 애초에 빌린 돈을 사업자금으로 쓰지도 않았고 생활비로 탕진했는데 그게 사기 아니면 뭐겠어요. 소장이 날아오자 그제야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그제야 연락이 오더라고요. 올케, 이게 뭐야? 올케 나 고소했어? 사기라니. 그럼 그게 사기지 뭐예요? 사업한다고 거짓말해서 돈 빌려가 놓고 펑펑 쓴 거 사기예요, 형님. 정말 1억이야? 어차피 계속 얼굴 보고 살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앞으로 얼굴 보고 살 일 없어서 이렇게 합니다. 형님 동생이랑도 이혼할 거예요. 이 두 남매에 옆에서 거드는 어머님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네요. 뭐, 이혼? 아니, 왜 승현이까지 이혼을 해? 미안해, 올케. 내가 어떻게든 돈은 갚을게. 내가 막노동을 해서라도 돈 갚을게. 그러니까 제발 취하해줘, 어? 아버지 알면 나 죽어. 그거야 형님 사정이죠. 1억 주시면 당장 취하해 드릴게요. 내가 당장 1억이 어딨어.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안절부절 못하는 신우 전화는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빌려간 돈을 갚지도 않고 태연하게 구는 걸 보니 열받았었는데 그런 꼴을 보니 조금이나마 속이 좀 풀리더라고요. 며칠 후 결국 그 사실을 시아버지께서 알게 되셨는지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그리고 다짜고짜 계좌번호를 물으시더니 5분도 안 되어 제 통장으로 1억 원금이 들어왔습니다. 시댁사정 빤히 아는 터라 솔직히 좀 놀랐죠. 그런데 알고 보니 시아버지께서는 그 돈을 갚기 위해 20년을 살았던 집을 파신 겁니다. 아버님, 집을 파셨다고요? 돈 나올 구석이라곤 거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겠냐. 마음 쓰지 말아라. 그렇게라도 해야 할 일이었으니 내가 집안 단속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지. 그러니 내 탓도 있는 거야. 괜히 제가 너무 죄송해요. 아니야. 네가 무슨 잘못이 있겠냐. 승현이랑도 기어이 이혼은 해야겠지. 죄송합니다. 안 봐도 뻔하지. 평생 부모 속을 썩였던 놈이 지 마누라 속은 또 얼마나 태웠겠어. 같이 살아달라고 안 할 테니 너 마음 편할 대로 해라. 죄송합니다. 그럼 집은 어쩌시게요? 어차피 애들 나가고 너무 큰 집이었어. 작은 집으로 옮기고 윤민이랑 윤민 엄마는 내쫓을 생각이야. 내쫓아요? 아니 그럼 사고는 지가 치고 수습은 내가 해. 애도 아니고 40 다 된 딸 뒤치다꺼리 할 생각 없다. 시아버지께서는 단호했습니다. 신우를 동조했다는 이유로 시어머니까지 투룸 월세집으로 쫓아냈대요. 그리고 1억을 다 모아서 갚기 전까진 오지 말라고 했답니다. 두 모녀가 알아서 열심히 벌어보라고 하면서요. 일부러 이혼은 안 하신다더라고요. 이혼하면 재산 분할이 되는 거라 손해라나요? 일처리 하나는 정말 대단히 깔끔하게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신우가 그렇게 찬밥 신세가 되자 남편도 결국 돌아와서 한 번만 기회를 달라더라고요. 월급 통장도 다시 맡길 테니 자기 좀 구해달라고요. 하지만 이미 기차는 떠난 걸 어쩌겠어요. 남편이 그렇게 사정하는데도 마음이 하나도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아, 내 마음에서 남편이 이미 떠나버렸구나 싶어 씁쓸하기만 했죠. 저는 이혼 소송을 끝낸 후 친정 식구들과 함께 크루즈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부모님께 말씀 안 드리고 있다가 크루즈 여행 마지막 날 전부 털어놓았어요. 이미 이혼 절차까지 끝냈다는 말에 놀라서 아무 말도 못 하시더니 아빠는 잘했다 그 한마디만 하시더라고요. 여러모로 참 많은 일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 후 골치 아픈 일은 다 털어버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가 역할, 엄마 역할, 자식 역할까지 제가 맡은 바를 잘 해내며 살려고요.